저는 오지고래들이 물량 던지는 게 끝나고 나면 금처럼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급등한 이후로 곧 따라간다. 금이 요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게 된 거는 428일 후였다. 그리고 최근에 2021년까지 금이 꽤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이 그 뒤로 오르고, 이거는 한 2달 뒤였는데 금이 지금 또다시 미친듯이 올랐죠. 그럼 어찌됐든 이게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금이 랠리를 펼치고 나서 멈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 장이 온다. 오지고래가 팔 만큼 다 팔았다. 만약에 그렇게 된 다음이라면 아마도 비트코인 랠리가 금 다음으로 바톤 터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12일 월요일 오전 7시 28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엄청 횡보만 계속 하고 있죠. 횡보하는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에 그 심리적인 영향을 좀 많이 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락하는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됐고요. 47일이었고 최저점 8만 달러 찍은 이후로 현재까지, 이것도 거의 2달 가까이 됐거든요. 최저점 찍은 지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2달인 것 같은데 2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총 다 해서 한 3개월 넘게 하락과 약세 보합, 약보합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재미없는 시장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지금은 차트가 좀 답답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만 그렇게 답답한 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나스닥 차트이거든요. 나스닥 차트를 봐도 여기에 정확하게 딱 걸려 있죠. 올라가지 못하고 뚫어낼 만도 한데 벌써 3차 시기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녹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딱 해보면은 여기 때문에 못 넘어가고 있죠. 네, 매우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매물대라고도 하고, 매물대는 두 가지로 이름이 있는데 저항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얼음층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수에 얼음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얼음이 만약에 두껍게 얼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애들이 썰매도 타고 뛰어놀고 할 수 있죠. 한겨울에. 지금 한겨울이니까 이렇게 막 놀고 있어서 이 얼음이 밑으로, 호수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를 막아줍니다. 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멍을 뽕 뚫었는데 애기가 딴 데 보고 뛰어가다가 여기서 빠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허우적 되겠죠. 그러면 이 얼음층 때문에 오히려 못 올라가게 됩니다. 요런 느낌이 저항선, 지지선, 매물대, 이 세 개가 저는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얼음층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밑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막 빠져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요런 구멍을 찾아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 밑으로는 다시 안 빠지게 되는 이런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돌파를 하고 있는데 얼음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뚫어낼 수 있으면 비트코인도 이 답답한 시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 1차 지지선은, 1차 저항선은 뚫긴 했는데 한 9만 달러 선이죠. 하지만 여기를 아직 못 뚫어냈어요. 9만 5천을 아직 한 번도 못 넘었거든요. 8만 달러 넘은 이후로. 만약에 나스닥이 한 2만 4천 정도 다시 도달하게 되면, 근데 여기 또 저항선이 있는데, 아무튼 2만 4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3번이나 맞고 떨어졌으니까 돌파를 3번이나 시도했는데 못했다는 거는 좀 되게 중요한 지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돌파해내면 비트코인 또한 이거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한 9만 5천 달러 선이죠. 이 두 가지를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광물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오르다가 지금 좀 답답한 시기에 좀 갇혀 있습니다.
금도 그렇고요. 은도 그렇고 다 좀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좀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버도 83달러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난 82달러, 현재 79달러. 그냥 계속해서 80달러 선 여기에서 좀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이죠. 저는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2%가 부족해서 잘 가다가 2%가 부족해서 좀 연료를 잃은 듯한 모습?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음 밑에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계속 돌파 시도를 하겠지만 돌파를 계속해서 못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꼬르륵 될 수밖에 없겠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튀어나가지 못하면 깊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건 그냥 팩트이고, 기준금리, 일본의 기준금리가, 또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고래동 카페에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잠깐 같이 보실게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 글을 상당히 많이 올렸거든요. 일단 국채금리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그 이전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한 2007년, 2006년 뭐 요때부터 나오는데 한 20년 만이죠. 20년 만에 최고치를 월등히 돌파를 했습니다. 차트로 보실게요.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는 JP30Y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본드 나오죠. 그럼 이게 금리거든요. 일드라는 게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일본은 금리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여기까지만 봐도 여기가 2015년인데 10년 동안 1%를 금리가 1%를 넘은 적이 없어요. 1% 금리면 상당히 저금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제 성장도 안 되고 저금리를 계속 이어가다가 최근에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은 한 30년 동안 물가가 올라간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1990년대부터 물가라는 게 올라간 적이 없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2%, 3%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인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닌데, 그리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한 0.7% GDP 성장률이 한 요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일본으로서는 대단한 겁니다. 요 정도 성장은. 그럼 일본은 경제도 성장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걸 금리를 따라서 안 올리게 되면 물가가 치솟게 되겠죠. 그거는 뭐 국가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니까 금리는 한동안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때까지. 인플레가 안정화되는 게 통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냐, 그리고 고용 시장이 안정화되냐. 일본은 뭐 완전 고용 시장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는 뭐 실업률이 어쩌고 뭐 일할 곳이 없네 막 하지만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날린 게 뭐 한참 됐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뭐 요런 부분이 좀 상황이 다르죠.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이런 상황에서 제게 저금리였잖아요. 저금리가 좀 오랜 기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본에서 저금리로 엔화를 빌립니다. 이렇게 빌린 엔화를 저금리를 빌려가지고 해외에 투자가 많이 돼 있어요. 뭐 미국 국채에도 투자가 돼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 뭐 이런 뭐 스마트머니들 활동하는 뭐 요런 시장에, 아주 큰 시장에 투자가 매우 많이 되어 있거든요. 뭐 일부는
아주 조금, 네, 비트코인에도 투자가 아주 조금은 돼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데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렇게 이자가 높아지니까 이때는 심지어 뭐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0%에서 빌려다가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3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섰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2%를 넘어선 게 한참 됐습니다. 이게 2%를 넘은 적이 없거든요. 20년 동안. 사상 20년 뭐 그 전엔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1.9% 정도였는데 금리 인상을 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일본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 글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국채 금리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미 국채에 투자하는 국가 이렇게 순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위가 압도적으로 일본입니다. 근데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1트릴리언 달러 원래 훨씬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 것 같고 예전에는 중국이 2위였죠. 하지만 영국한테도 추월을 당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 미 국채는 좀 더 이상 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미 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이 담보로 미 국채로 해야 된다. 뭐 테더처럼 테더는 미 국채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테더가 갖고 있는 게 아마 오이 캐나다 이것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사가 갖고 있는 미 국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미국의 경제를 좀 떠받드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돼가고 있어요.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되게 독특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이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엔캐리 자금이 앞으로도 계속 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벌써 2년 전이네요. 2024년 8월에 블랙 먼데이 뭐 기억하시죠? 이때는 순식간에 좀 급격하게 시장에 충격을 되게 강하게 줬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악재들은 기본적으로 좀 독감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걸리면 너무너무 아프지만 한번 걸리고 회복이 되고 나면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요인으로는 그렇게 크게 아파하지 않아요. 이거 일어나도 결국엔 회복될 거야 라는 거를 시장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악재로 이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에 일본 금리 결정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아마도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상이 또 되지 않는다. 요건 다행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금리 결정이 곧 있으면 있잖아요.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동결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1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어요. 변화가 좀 많은 시기니까. 그래서 뭐 팩트만 놓고 보자면 엔캐리 자금은 천천히 되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예를 들어서 3%로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뭐 한 7%, 8% 정도 기대 수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런 수익을 무난하게 안겨줘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거죠. 옛날에는 뭐 0%대였으니까 이거 빌려다가 미 국채에만 투자해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로 빌려다가 미 국채에 투자하면 미 국채 금리는 한 4%대거든요.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물론 10년물은 2%대이긴 한데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이 뭐 일제히 다 돌아가진 않겠지만 규모는 점차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엔캐리로 인한 유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기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을 수는 있죠. 비트코인 시장도 되게 많이 답답해지고 그래서부터 보면 하락 이후에 계속 하락 횡보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또한 요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한번 유동성이 혹은 심리가 살아나서 한번 빡 하고 뚫어줘야 되는데
뚫어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뭐 이건 제가 전달만 드린 거예요. 해석해서.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뭐 요런 걸 봐도 작년 말에 엄청난 랠리가 있었던 이후로는 그걸 못 넘어서고 있어요. 금 같은 경우는 한 4,550불, 은 같은 경우는 한 83달러,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한 6달러, 요 선을 다시 재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암호화폐 시장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랠리가 계속되다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광물 시장도 네,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일제히 좀 예전보다 강세로 나가다가 좀 주춤한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 같고요. 그럼 언제쯤 끝나냐? 이건 뭐 제가 내다볼 순 없지만 일단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좀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잡히긴 잡힐 거예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게 어느 시점인지가 좀 어려운 거지. 일본의 기준금리는 현재 0.75%입니다. 아마도 올해 안에 한두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급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밀리우라는 뭐 인플루언서인데 트위터에서 올렸던 글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요 이야기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러운 부분인데 일본은 일단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제목 보면 나오지만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죠. 네, 아이비트도 심지어 투자가 안 되고 상장되어 있는 것도 거래를 막아놨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아이비트는 되게 깨끗한 거잖아요. 위험성도 좀 덜하고 현물로 투자하는 이게 건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거는 막아놓고 2배짜리들 있잖아요. 비트X나 뭐 비트U 이런 뭐 선물 기반의 레버리지 상품들 이런 건 투자가 또 가능하거든요. 약간 좀 기형적인 스타일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당국에서 요걸 좀 인지하고 너무 뒤처지지 말고 우리나라도 그래도 앞서가진 못해도 다른 나라들에 따라가긴 해야 되잖아요. 아이비트를 좀 거래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은 물론 환율에 대한 부담도 좀 있어요. 이런 것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해외 ETF잖아요. 이게 어쨌든 뭐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그럼 뭐 반대로 우리나라 거를 좀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뭐 타이거 뭐 이런 데서 ETF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제를 철폐해서 저도 아이비트보다는 기왕이면 네, 우리나라 거에다가 투자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원화로 표시된 뭐 비트코인 자산이긴 하지만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원화 표시 자산이 되는 게 아니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글로벌한 자산입니다. 달러 표시 자산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원화로 샀어도 달러 해지들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일본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인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주식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ETF를 좀 열어뒀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이제 막 1월 15일이 됐습니다. 자정 지나서 밤 12시 4분입니다. 비트코인 요새 분위기 되게 좋아요. 계속 오르고 있죠. 네, 뭐 이렇게 오른다 떨어진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확실히 좀 분위기는 네,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항이 되게 많이 걸렸었거든요. 네, 아이스라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얼음 밑에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얘를 깨고 이제 올라온 거죠. 네, 그럼 이제 얼음이 발판이 되잖아요. 이 밑으로 좀 잘 안 빠지게 되거든요. 한국 가격으로 1억 4천만 원인데 요 라인만 좀 잘 지켜주면 10만 달러도 네,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네, 좀 있어 보입니다. 요새는 분위기가 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요새 이 맨 밑에 보시면 이 지표가 있는데 이게 해시리본 지표입니다. 스무스 해시리본이라는 지표인데 해시리본이 뜨면 일단 최고점까지 상승할 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해시리본이 안 떴을 때 1년 내내 안 떴을 때가 요때거든요. 한 1년 동안 안 떴었는데 보시면 2021년 한
8월? 네, 21년 8월부터 요때 처음 뜬 거죠. 한 22년 8월까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뒤로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요때 뜬 다음에 최고점 찍고 나서 네, 올타임 하이 경신했죠. 그 이후로는 계속 줄곧 하락만 했습니다. 이때는 해시리본 지표가 한 번도 뜬 적이 없었거든요. 네, 해시리본이 지금 뜨진 않았는데 좀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더 키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게 해시레이트로 보는 지표거든요. 좀 여기 녹색 선이 이게 30일선이고 요 회색 선이 60일선인데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요. 골든 크로스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가 보통 나오거든요. 채굴자들이 해시레이트를 더 많이 올리게 되니까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러면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한 이쯤에서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이 무난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뭐 1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1월이나 2월 중에 바이 시그널이 딱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네, 바로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바이 시그널이 뜨면 뭐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 하락했다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보시면 분명히 바이 시그널 떴잖아요. 22년 8월에. 하지만 네, 11월까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한 23,000, 24,000 정도 되는데 15,000까지 한 30% 정도 더 빠진 거죠. 네, 그래서 바이 시그널이 떴다고 해서 최저가라는 뜻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아무튼 뭐 머지않아 상승한다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뜨면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한다 요런 지표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네, 되게 꽤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좀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데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하고 이더리움 차트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요때 최고점을 못 넘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요때 최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훨씬 잘 올라가요. 좀 장기적으로 볼게요. 아주 매우 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봐도 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캔들이잖아요. 요 라인을 거의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갇혀 있거든요. 아직도 4년 전 가격에 이제 뭐 거의 5년 돼 가죠. 5년 전 가격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기를 뭐 훌쩍 뛰어넘고 좀 조정받았다고 해도 여기보다 높지 않습니까? 차트로 봐도 항상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차트가 더 좋아요. 물론 나중에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만 놓고 보면 확실히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이더리움에 투자를 안 하고 비트코인만 투자하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투자해서 더 이뻐 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차트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러면 좀 조정은 끝났냐 뭐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저는 지금 계속 바닥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최저가라고 해서 뭐 8만 달러였고요. 지금 현재 뭐 올라왔다고 해도 96,000달러. 물론 저점 대비해서 한 20% 상승하긴 했지만 최고점 대비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36%였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최고점 대비해서 조정받은 거를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한 23%, 한 13% 정도 차이거든요.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오르는데 설레발 치지 마라. 너 때문에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해서 네, 좀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쯤 왔으면 10만 달러는 한번 좀 터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비트코인 저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시면 아마 이때 팔고 싶고 이때 팔고 싶은 거 다 참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좀 버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꽤 됐어요. 요때 최고점 찍은 게 작년에 10월 한 7일인가? 7일인가 8일인가 요 정도 됐거든요. 벌써 3개월이 넘었잖아요. 네, 3개월 넘는 조정장을 지켜낸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충분히 네,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네, 올타임 하이는 경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2억 넘는 시기를 네, 올해 아니면 내년 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우, 이게 계속 오르고 있네요. 잠깐 단기봉으로 좀 볼게요. 지금 분위기 되게 괜찮죠? 이게 약간 좀 임펄스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좀 꺼지는 듯 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요렇게 임펄스 나올 때 좀 전형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를 때 돼서 올라가는 걸 수도 있죠. 솔직히 요즘에 광물들도 되게 좋잖아요. 뭐 금도 좋고 은도 좋고 은 90달러 네, 훌쩍 넘었죠. 한 92달러까지 갔었고 금도 4,600달러 넘어섰어요. 지금도 넘어 있죠. 그러니까 금도 좋고 은도 좋고 나스닥도 뭐 최고점 근처에 있었죠. 나스닥은 지금 조금 빠졌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나스닥 방향하고 비트코인 방향이 요즘 반대일 때가 많네요. 이틀 전만 해도 나스닥이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좀 빠졌고요. 어저께랑 오늘은 나스닥이 별로 안 좋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97,000 찍었습니다. 찍먹인가? 네. 넘었어요. 97,000 넘어섰으니까 좀 저항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은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어요. 네, 단기봉으로 봐도 여기 나스닥 급등하고 있네요. 초단기봉으로 보니까 5분봉이거든요. 10분 전부터는 네,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오늘부터 장 시작된 건데 장 초반에 안 좋다가 지금 반등 좀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렇게 오르는 걸 봐선 뭐 나스닥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암튼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찌됐든 MSTR 주주거든요. 얼마 전에 웅달님이랑 방송할 때 줌으로 촬영할 때 MSTR 차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지만 MSTR 차트는 되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거든요. 비트코인은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는 안 나왔어요. 근데 MSTR은 계속해서 MNAV가 떨어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떴거든요. 그래서 한 요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160달러 정도? 네, 요 정도 됐을 때 상당히 차트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거든요. 149달러 찍고 올라가는 한 요쯤 됐던 것 같아요. 한 164, 165. 화요일 날 아침에 줌으로 촬영할 때 그 정도 됐는데 차트가 되게 좋아 보였는데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네, 저는 이미 MSTR 좀 꽤 갖고 있어서 더 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사고 싶긴 했는데 제 쫄보라 더 사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MNAV가 많이 올라왔죠. 이게 되게 적을 때가 1.01이었어요. 그냥 거의 1 정도였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바닥부터 한 20% 올라갔잖아요. 거기에다가 MNAV가 10% 더 올라갔으니까 저점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오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부터 봤을 때 한 20에서 한 25% 정도? 네,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네요. BT에 비해서. 뭐 그냥 비슷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오르긴 했었는데 그냥 저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MSTR 투자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법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광물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은에 실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급등할 때는 잘 못 사거든요. 앞으로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요게 좀 두려워요. 비트코인은 지금도 계속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래동권부 카페에 올리고 있잖아요. 분위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지루했거든요. 이때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볼린저 밴드 한번 켜볼까요? 제가 원래 볼린저 밴드를 잘 보는 지표는 아닌데, 그러니까 존 볼린저인가? 볼린저 밴드 창시한 형님께서 여기 극도로 짧아져 있잖아요. 극도로 짧아져 있으면서 상단을 찍고 가는 거 보면서 이제 상방으로 갈 것 같다. 여기서 이대로 못 가면 오히려 크게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거기에 올린 글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그때죠. 볼린저 밴드에서 존 볼린저가 이거 볼린저 밴드 창시자예요. 여기 상단을 찍고 갔잖아요. 네, 이러면서 첫 번째 타겟이 10만 달러고 두 번째 타겟은 한 10만 7천이다. 세 번째는 뭐 올타임 하이쯤 되겠죠. 10만 달러까지는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빨간 줄 찍찍 그어놨죠. 기술적 분석 되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지표를 만들어냈겠어요. 여기가 1차 목표선이고 2차 목표선이 한 10만 7천 되는데 저도 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0만 달러는 일단 좀 도달하지 않을까 싶고 도달하면 잠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재차 올라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좋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6년 중에 최고점 올타임 하이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비트 가격 기준으로 한 1억 8천 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얼마 전에 테더 가격이 1440원대였어요. 네, 뭐 고래동 공부에서는 테더 지금 사기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그때 많이 샀거든요.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요때 저는 좀 많이 사놨고 갑자기 환율이 막 올라갔더라고요. 김푸는 역푸까지 빠졌는데 지금 또 역푸일 수 있어요. 네, 역푸죠. 지금 역푸이긴 한데 오히려 한국이 더 싸다는 뜻이죠. 해외 거래소보다. 하지만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테더 가격이 한 1464원입니다. 다시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동안 당국이 개입해서 올라가면 빠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뭐 계속 개입해서 낮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그럼 다 탕진해 버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환율은 좀 계속해서 우상향하며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좀 높아 보입니다. 요게 환율 차트거든요. 주봉으로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경제 위기 때는 한 번씩 치솟았다가 요때가 IMF 때고요. 요때가 리먼 사태 때거든요. 요 두 개만 좀 잘라버리고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본다 치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환율은 우상향합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죠.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 이란 화폐 가격 빠진 거 보셨나요? 이게 올라갔다는 뜻은 반대로 리알, 그러니까 이란 화폐가 확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거의 뭐 0에 수렴할 정도로 이렇게 팍 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이 1,400원이잖아요. 뭐 내일 되면 14,000원이고 그 다음날 되면 14만 원이고 그 다음날 되면 막 140만 원 막 이런 속도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냥 환율이 미쳤다. 이란 환율이 현재 미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내란이 발생했잖아요. 시위가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란 정권이 좀 무너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게 이란이나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정학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란 국민이다. 이란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치면 이란 화폐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뭐라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뭐 달러를 지금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자국 내에 달러 살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살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서 뭐 이걸 열심히 매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뭐 테더 좀 살 수도 있겠죠. USDT 뭐 이런 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막상 전쟁이 나거나 하면 암호화폐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랬었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랬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나고 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면 비트코인 가격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상관관계를 뭐 찾아낼 수는 없지만 나중에 후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뭐 이란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던가 이런 뉴스가 나중에 뒤늦게 발표되곤 하거든요.
반드시 그것 때문인지 어떤진 모르겠지만 연관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 화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서 제가 든 생각은 뭐 이렇게 뭐 전쟁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뭐 많은 일을 겪긴 했지만 뭐 이란처럼 뭐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거나 우리는 되게 평화적으로 하잖아요. 촛불 시위 정도만 하고 되게 평화적으로 하는데 이란은 지금 뭐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그냥 민간인 뒤통수에다 대고 총 쏴서 뭐 사람이 죽었다 이런 뉴스도 되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혼란스럽지도 않지만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뭐 올해 잘하면 한 2% 정도 GDP 성장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작년 한 4분기에 한 3% 이상 성장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그 영향이 환율에도 앞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성장률도 더 높다는 거는 미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이긴 합니다. 미국이 이제 뭐 거의 아나무인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거의 뭐 국제법 이런 거 나를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무법지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달러가 좀 강달러화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화 가치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원화 대신에 달러만 이렇게 막 산다 하기도 좀 부담스럽죠, 사실. 미국의 부채 규모를 보면 38 트릴리언이 훨씬 넘죠. 38.6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데가 한 4 트릴리언 달러 되잖아요. 걔네 세계 기업 시총 합쳐봤자 12조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38조 달러니까 걔네 세계 합한 거에 3배가 넘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다 더해도 미국 정부 부채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탑 10 기업, 뭐 탑 20 기업 뭐 다 더해도 미국 정부 부채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달러도 뭐 믿을만 하진 않잖아요. 원화가 싫어서 뭐 달러로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달러도 사실 모럴 해저드가 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무 많은 발행량이 있어서 저는 필연적이라고 봐요. 솔직히 비트코인 쪽의 가치 상승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3월 정도면 이제 2천만 개 되거든요. 채굴량이. 그럼 딱 100만 개 남는 거죠. 100만 개 미만이 되겠죠. 한 99만 몇천 개. 뭐 요렇게 줄어들게 될 텐데 거의 다 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양이 100만 개도 안 남게 되거든요. 생산량은 거의 없게 되는 거고 금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요. 금은 생산이 끝나는 게 없습니다. 매년 생산이 뭐 한 1.5% 전체 있는 거에 전체 보유량 우리가 전체 금 가진 양의 1.5%씩 계속 채굴이 됩니다. 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도 늘어나고 있지만 얘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2100만 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앞으로 한 100년 있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채굴이 다 끝나고 나면 점점 희소해지겠죠. 그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수량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연 소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을 꼭 써야 된다 이런 비트맥시 분들 이야기하는 거 많잖아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괜히 어설프게 지갑 공부해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면 업비트 같은 좋은 거래소에 그냥 장기 파킹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괜히 비트코인 5개 지갑으로 개인 지갑 옮기다가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사실 뭐 되게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지갑에 옮기면 저도 사실 지갑 쓰고 있어요. 적지 않은 수량 지갑에 넣고 있지만 지갑 쓰는 거를 남들에게 권해주는 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지갑에 넣으면서 잃어버릴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럼 비트코인은 점점
개수가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자산이죠. 하지만 달러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산이고 원화는 더 빨리 늘어나는 자산이죠. 저는 솔직히 올해 초가 돼가지고 소비 쿠폰 이런 거 또 발행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정부에서 소비 쿠폰 아직 이야기가 없잖아요. 물론 또 시간 지나면 발행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환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소비 쿠폰 더 발행하면 정말 이 속도면 1,500원, 1,600원 가는 게 문제도 아니거든요. 전 국민에게 뭐 한 20만 원씩 뿌리면 이거 순식간에 또 올라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소비 쿠폰 더 발행 안 하는 거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 이게 사실 우리에게 다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이건 진짜 막아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다. 부동산과 뭐 현금성 자산 해서 100억 원이 있다. 뭐 이렇게 쳤는데 환율이 지금 1,400원대인데 만약에 1,600원까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자산이 90억으로 줄어드는 거랑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를 오히려 좀 테이퍼링을 좀 해서 좀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은 더 잘 되는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한데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화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통화 발행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발행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 파월 막 압박하고 있잖아요. 막 사퇴하라고 막 하고 있고. 아니, 넉 달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러날 파월인데 왜 그렇게까지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이 미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는 파월을 좀 대놓고 싫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뭐 되게 기쁩니다. 여기서 한 번쯤 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때였나? 네, 요때 뭘 뚫고 95,000을 못 뚫고 94,000 얼마에서 또 맞고 떨어지길래 진짜 이제 또 다시 하방에 한번 다녀올 수 있겠구나. 저는 한 이쯤에 다녀올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갑자기 올라서 요 저항선을 뚫어냈죠. 이거는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를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너무 큰 뉴스가 있어서 이거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갤럭시 사용자인데 1월 28일부터 해외 거래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플레이스토어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세죠? 바이낸스 앱이 28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된다. 그래서 뭐 방법은 뭐 사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뭐 솔직히 저는 이거 별로 걱정하진 않는데 또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우려가 되시면 지금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냐? 업데이트 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APK라는 뭐 어플이 있어요. 요거를 좀 까시면 됩니다. 구글 크롬에서 크롬 앱스토어 뭐 요런 데서 까셔도 되고 그리고 PC 버전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아이폰은 얘기가 없어요. 아이폰은 당분간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구글은 28일부터는 당장 안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아이폰 사용자는 일단 얘기가 없긴 한데 아이폰은 허용해주고 안드로이드는 막고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아마 아이폰도 곧 있으면 좀 막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 날짜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튼 뭐 이제 좀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11개월 반 정도 남았거든요. 과세하는 게. 비과세가 좀 끝나갑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디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오른 거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양도세에서 면제가 되거든요. 그럼 12월 31일 날 다시 팔고 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요때 날짜로, 그러니까 내년도죠. 2027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취득 원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때 만약에 많이 올라가지고 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됐다. 그럼 내 취득 원가가 그냥 5억이 되는 거예요. 팔고 다시 살 필요 없습니다. 괜히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냥 들고만 있으시면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건
바이낸스나 뭐 그런 어플들 쓰고 있으시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안 쓰고 있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어플은 좀 받아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되잖아요. 지금 받아두시고 앞으로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APK 퓨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서 APK 뭐 다운로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바이낸스 치면 나옵니다. 검색하면 이런 나오잖아요. 네, 이거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갤럭시 같은 데도 APK 퓨어 이런 거 설치하셔가지고 여기서 바이낸스 깔 수 있습니다. 이걸로 뭐 업데이트도 다 할 수는 있거든요. 불편하죠, 근데 불편하긴 하지만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 쓰시는 분들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개인 지갑 쓰고 있는데 그럼 다시 업비트로 갖다 놔야 되냐? 뭐 저는 안 그럴 건데 불안하시면 네, 다시 업비트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저는 근데 개인 지갑에 뭐 장기 보관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과세가 되면 다시 좀 풀어줄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얘네가 이렇게 뭐 신고서를 내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거든요. VASP, 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 앱을 대출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소가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한 10년 안에는 신고하고 우리나라에서 영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고팍스 인수했잖아요. 우회해서 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다 팔아야 되나요? 그건 진짜 터무니없는 일이고요. 바이낸스 어플 못 쓴다고 뭐 문제도 없거니와 바이낸스 어플 지금 깔아서 쓰시면 앞으로도 쭉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뭐 APK 요걸로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다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지난 대선 때 양당에서 둘 다 그 아이비트 같은 현물 ETF 이거 허용해 준다고 공약에서 대선 공약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뭐 사실 숫자가 되게 적잖아요. 주변에 돌아보세요. 제 방송에서나 이렇게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지 누가 비트코인을 투자합니까? 코인러분들도 대부분 알트코인만 투자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비트라도 좀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법인 자금 뭐 이런 거 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 MSTR 뭐 이런 우회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선물로 2배짜리 그건 솔직히 네, 옳은 투자 방법은 아니잖아요. 현물로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빨리 좀 허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비트코인 양도세 내고 과세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용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율 부담 때문에 허용을 안 해주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허용을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PK 뭐 궁금하다고요? 그냥 APK 퓨어 쓰시면 돼요. 좀 알려드릴까요? 구글에 가서요. 네, 구글 웹스토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시면 되는데 좀 그래도 우리가 뭐랄까 안정된 데서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APK 퓨어라고 치세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거 있죠. 네, 요거를 설치하세요. APK 다운로더. 그리고 요걸 누르면 확장 프로그램 설치한 게 나오거든요. 요거 설치하시면 요거 설치 되게 쉬워요.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셔서 APK 다운로더, APK 퓨어 이거 치시면 돼요. 요걸 쓰시고 여기 들어가면 이게 설치되거든요. 네, 요거 키시고 여기서 바이낸스 치면 됩니다. 영어로 치세요. 한글로도 되나? 한번 볼까요? 지금은 될 것 같은데 나중엔 모르겠어요. 뭐 나오긴 나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요거 다운 하셔가지고 여기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PK 퓨어를 크롬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갤럭시에도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 통해가지고 바이낸스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좀 검증된 프로그램들만 설치하시면 되니까 멀쩡한 프로그램인지 다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이상한 프로그램 깔지 마시고, 네, 그냥 웹에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네, APK 퓨어 여기에서 받으시면 웬만하면 뭐 바이러스 안 먹은 거 깨끗한 거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코인이 계속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 10일 이후에 최대 규모 쇼 청산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토탈 2 ES 차트인데요. 작년 10월 10일. 와, 진짜 어마어마했네. 네, 다시 봐도 진짜 좀 깜짝 놀래죠. 와. 이게 토탈 2 ES가 뭐냐면 전체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 빼고 스테이블 빼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알트코인만 전부 다 합한 시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이때 빠졌지만 알트코인은 하루에 빠진 양이 이제 역대급이었어요. 이게 청산 금액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뭐 역대 2위랑 비교도 안 되게 높았어요. 제가 알기로 이날 하루에 20조 이상 청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이 20조지, 그러니까 돈 날린 거 금액을 다 합하면 20조라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20조. 어마어마한 돈인데, 요거를 뭐 날리게 된 거죠, 사람들이. 삼성전자 뭐 분기 영업이익 20조 된다, 뭐 이것 때문에 막 난리였잖아요.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하루에 날린 겁니다, 하루에. 전 세계에 암호화폐 거래하다가. 이날 이후로, 네, 오늘 숏 청산, 알트코인이 오늘 뭐 그렇게 엄청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요때 숏이 대규모로 청산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사실 요럴 때가 더 많이 올랐는데 다들 하락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하락을 보고 있어서 숏에 베팅했다가 크게 올라가지고 숏 스퀴징이 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른 이유가 숏이 청산되면서 스퀴징이 나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래스노드에 나오는 청산 맵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네, 이건 비트코인이긴 하지만 보시면 확실히 좀 많이 뚫고 갔죠.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물량이 다 청산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진한 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게 3천만 달러가 넘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네, 요때부터 좀 되게 좀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이게 어저께거든요. 어저께 한번 삐죽 뚫었다가 한번 쉬었다가 또 지금 또다시 뚫었죠. 3천만 달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2천만 달러만 돼도 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럼 3천만 달러니까 이때 숏 청산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숏이 물량 청산되면은 반대 매매를 당하잖아요. 하락에 베팅했는데 올라가가지고 강제로 팔린 거죠. 네, 그러면서 매수세, 그러니까 매도로 들어갔는데 그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하니까 매수로 청산이 되거든요. 이 매수세가 그래서 엄청나게 세졌죠. 그러면서 가격이 좀 크게 뛴 것 같습니다. 요게 작년 10월 10일이요. 네, 무시무시하죠. 네, 이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었는데 그날 이후로 네, 오늘이 최대입니다. 절대량으로 보면 엄청나진 않은데 최근에 좀 잔잔했던 암호화폐 시장에 좀 큰 폭으로 최대 규모로 숏 스퀴징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좀 상방으로 가고 있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인데 피터 브렌트라는 트레이더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세요. 시장의 마법사들의 좀 최근 나온 책인데 초격차 투자법이라고, 여기에 세 번째 인물로 나옵니다. 3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피터 브렌트인데 뭐 사실 기법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부터 활동하시던 한 트레이딩만 제가 알기로 한 4, 50년 하셨을 거예요. 되게 오래 활동한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때 와이코프 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와이코프 힌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좀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힌지가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어 경첩 같은 거거든요.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요걸 축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힌지가 있고 얘가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추세가 전환된다. 그걸 힌지라고 해서 와이코프 힌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와이코프 힌지 같은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10일 날부터 이제 뭐 전통적인 와이코프 힌지에 좀 들어갔다, 비트코인은, 이런 말이거든요. 1월 10일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1월 10일 별거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요때가 1월 10일이거든요. 요게 나온 다음에 저도 이해가 가는데, 요때 뭘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뭐 그게 좀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그거를 생각을 했을까요? 뭐 정말 대단한데, 네, 그러니까 1월 10일에서 가격이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딛고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매도세가 소진되고 매수세가 다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 1월 10일이 한 요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여기서 딛고 이제 올라가는 요쯤에서 잡았거든요. 와, 대단하신데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트레이딩 들어갔으면 지금 수익 꽤 컸죠. 이때 뭐 9만 달러 초반이었으니까 9만 7천까지 갔었으니까 뭐 지금 팔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을 좀 아주 잘 포착해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구력이 많으셔서 요것만 보고도 아 이제 상승이야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승 전환됐다고 느낀 건 사실 어저께였어요. 어저께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기를 뚫는 거 보고서 뚫을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뚫으면 상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어제 시향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뚫었죠. 네, 그래서 상방을 저는 한동안은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4,000달러 지지를 받아야 돼요. 뭐 97,000 찍고서 지금 좀 빠진 거 그거 뭐 상관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좀 지지만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아무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와이코프 힌지가 사실 저도 잘 뭔지 몰라가지고 요즘에 제미나이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GPT는 거짓말 하도 많이 해서 전 GPT 아예 안 쓰고 제미나이만 쓰거든요. 와이코프 힌지가 나온 데를 역사적 패턴에서 좀 찾아봐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런 데가 와이코프 패턴이 발견되는 지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극도로 거래량도 줄어들고 바닥에서 좀 수렴하는 구간이에요. 차트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한 2개 지점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첫 번째는 요때입니다. 요때. 진짜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평평하게 밑에 깔리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뭐 와이코프 힌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죠. 여긴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요 두 부분이 와이코프 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1번, 2번이라고 써놓으면 1번이 여기가 최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7,000달러에서 비트코인을 꽤 샀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쁘게 생각했었는데 와 요때 15,000까지 빠지는 거 보고 솔직히 좀 되게 당황했어요. 10몇 % 빠진 거잖아요. 나 완전 찐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보다 더 밑이 있다고? 그러면서 요때 내러티브가 13,000 간다, 9,000 간다, 뭐 이렇게 내러티브가 막 생겼었거든요. 아,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때 팔진 않았는데 더 사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17,000대는 되게 과감하게 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10%가 더 빠지니까 빠진 만큼 빠졌다 생각하고 바닥 횡보도 길어서 아 이거 찐바닥이다 생각해서 열심히 과감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빠지는 순간 살짝 멘붕이 왔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더 모아간다 생각하면 별로 상관없는 거였는데 네. 근데 이때는 못 샀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올랐을 때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서 요때 좀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 이쯤부터는 네, 계속 모으기만 했거든요. 아, 이제 상승장인가 보다. 상승장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이후로는 네, 판 게 없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비트코인 방송도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네, 하나도 안 팔고 계속 가져갔어요. 제가 느끼기는 요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와이코프 힌지인 것 같아요. 실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와이코프 힌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였죠. 근데 따지고 보면 뭐 그래봤자 한 10% 차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벌써 2년 전이구나.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뚝 빠져가지고 여기서 진짜 되게 재미없는 시장이 좀 계속됐었거든요. 한 6만 달러 안팎에서 계속 이렇게 오가고 있었거든요. 요때가 지금 생각하면 네, 와이코프 힌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 블랙 먼데이로 한 30% 빠지고 그 이후로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 뒤로 엄청나게 올랐죠. 한 2배 올랐죠. 이때가 지나고 나면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들이죠. 지나고 나면 이때가 역사상 최저가 수준이잖아요.
저는 이때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은 아까 존 볼린저가 볼린저 밴드에서는 좁아져가지고 위로 간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이미 방향성이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하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볼린저 밴드 켰을 때 극도로 좁아졌잖아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좁아졌죠. 이러고 하방으로 세게 터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일단 횡보를 하게 되면 입구가 좁아지고 에너지가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알 수는 없어요. 다행히 이번엔 상방으로 터지긴 했는데 이때 하방으로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성급하게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이 다음에 매수하는 게 정석입니다. 트레이딩에서도.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서 뚫고 나서 밑에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2일, 3일. 그래서 피터 브렌트가 10일 날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상방으로 전환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방향성이 나오고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성이 나오고 위로 간다고 해서 위로만 쭉 계속 올라가는 요런 차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상방으로 방향을 튼 다음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빠지는 게 아니면 지지를 받겠죠. 그럼 재차 쏘게 되거든요. 피터 브렌트가 이야기했던 게 이쯤이에요. 바닥에서 지지받고 쏘기 직전에.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1월 10일의 차트 모습입니다. 한 이쯤이죠. 1월 10일.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 다음에 상방으로 터지고 밑으로 빠져가지고 1월 10일 날 지지받는 걸 봤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방으로 쏠 거다. 와이코프 힌지가 여기서 나왔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뭐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뭐 와이코프 힌지라는 그 지표 자체는 제가 잘 보는 지표는 아니라서. 근데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거는 봤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긴 좀 어려웠던 이유가 비트코인 시세가 MSTR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근데 반대로 MSTR 시세가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부 의견에 의하면 MSTR이 선행한다. 이런 의견들도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좀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그런 모습이 좀 명백하게 나옵니다. 일례로 MSTR은 최고가가 재작년인가 이제? 24년 11월. 재작년이네요. 11월인가 12월인가 이쯤에가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무려 1년 후에 2025년 10월이 최고가였거든요. 1년이나 선행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행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봉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MSTR은 일봉으로 분명히 상승 다이버전스 나왔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상승도 나오고 그냥 뭐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건 위험하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MSTR은 좀 상승 여력이 비트코인보다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성이 높으니까 투자 추천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MSTR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대감, 뭐 희망회로 이런 게 섞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MSTR 차트를 보면 확실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럼 MSTR이 먼저 가고 비트코인도 그처럼 뭐 MSTR 만약 선행한다면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사실 그 비트와이즈 아시죠, 여러분? 네, 맷 호건이라는 분인데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이해도가 높겠죠. 네, 이분의 말씀하시는 이거를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래동 공부 휴양 방송할 때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금 사례를 봤을 때 지금 금이 폭등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금이 역사상 이만큼 오른 거는 금의 크기로 봤을 땐 처음입니다. 최대치예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700불이었는데 무려 3000불이 올랐죠. 3000불. 1700불도 거의 뭐 최고가 수준이었는데 그동안 2000불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1700에서 지금 4600까지 올라갔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제까지 금 비축량이 최근 3년에 미쳤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양을 단위가 톤이거든요. 1000톤 이상을 3년 연속으로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쇼티지가 나겠죠. 하지만 매수 2022년, 2023년에는 조용했어요. 네, 금값 별로 안 올랐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2022년이고요. 여기가 2023년입니다. 금값 올랐습니까? 전혀 안 올랐죠.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2024년, 25년 이렇게 2년 동안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적되면서 시기에 시차가 존재한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굴량에 비해서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중국도 많이 매수를 했고 인도에서도 금을 그렇게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가격이 막 오르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잠재 매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뿅망치 때리는 사람이죠. 이렇게 올라갈 만하면 팔아갖고 떨어뜨리고 또 올라갈 만하면 또 팔아갖고 떨어뜨리고 뭐 요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려고 마음 먹었는데 올라가면 팔아야지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비트코인 2억 되면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3억 되면 팔아야지. 금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00달러 되면 팔아야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뭐 2,000달러를 못 넘어서고 있었어요. 여기가 2,000이거든요. 정확하게 심리적으로 2,000달러가 될 때마다 뿅망치 맞고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2,000달러, 2,000달러, 2,000달러. 될 때마다 떨어졌다가 이제 팔 사람들 다 팔고 나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날아가게 됐던 거죠. 어떤 맥락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비트코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최근에 오지고래, 초창기 고래들이 계속 매도했다. 이거 정말 뉴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어떤 고래는 뭐 몇만 개 팔고 10만 개까지인가 본 것 같은데 오지고래들이 어마무시하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오지고래는 10년 이상 보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한 고래들이 팔아대니까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지고래가 수조 원씩 들고 있는 이런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볼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달러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1달러 정도 수준에 매수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1센트 0.01달러에 매수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없겠죠. 주식이 뭐 이때부터 이렇게 쭉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단기에 급등해서 엔비디아는 이런 사람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뭐 10,000배 오르고 10만 배 오르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오지고래라고 하는데 올라가면 던져야지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뉴스에도 연일 나왔었고 오지고래들이 팔고 있다 이런 걸 주제로 제가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글도. 그래서 그 영향으로 못 올라가다가 결국엔 그들의 매도세가 넘치다 보니까 큰 폭으로 빠졌죠. 근데 팔 사람들 다 팔진 않았어도 웬만큼 많이 팔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빠지잖아요. 올라가기만 하면 팔려는 사람들이 잠재 대기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매도 대기자들이. 하지만 만약에 10만 달러 넘고 11만 달러 넘어서면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또 한계에 다다르겠죠. 뭔 말이냐면 팔 사람들이 다 파는 시장이 분명히 올 겁니다. 팔 사람들 다 팔고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올타임 하이를 훌쩍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금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차트도 2,000달러 넘어서고 난 다음에 거의 뭐 브레이크 없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이 역사상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ETF가 승인되고 나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꽤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암만 그래도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저는 오지고래들이 물량 던지는 게 끝나고 나면 금처럼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로 다 번역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게 플랜씨가 올린 비슷한 글인데요.
플랜시가 올린 건 아니고 뭐 스미스턴 위드라는 네, 여기 거를 뭐 리트윗한 거죠. 보면 비트코인은 금이 급등한 이후로 곧 따라간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금이 요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게 된 거는 428일 후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이 먼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한 거는 243일 후였고, 그리고 최근에 2021년까지 금이 꽤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이 그 뒤로 오르고, 이거는 한 2달 뒤였는데 금이 지금 또다시 미친 듯이 올랐죠. 그럼 어찌됐든 이게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금이 랠리를 펼치고 나서 멈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 장이 온다. 요런 내러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가능성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올랐던 것보다 압도적으로 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은 비트코인의 시총에 한 거의 20배 가까이 됩니다. 이제는 금 시총은 32 트릴리언 달러고요. 비트코인 시총은 1.9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네, 이게 뭐 20배 하면 38 트릴리언 달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뭐 15배는 훌쩍 넘습니다. 한 17, 17에서 18배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한 마이너스 5%만 빠져도 그냥 비트코인 시총이 날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금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한 5%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도 비트코인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팩트죠.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뭐 한 140K를 넘고 하면은 광고 효과가 대단해지거든요. 그리고 오지고래가 팔 만큼 다 팔았다. 만약에 그렇게 된 다음이라면 아마도 비트코인 랠리가 금 다음으로 바톤 터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뭐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뭐 주식도 많이 올랐고 광물도 많이 올랐고 채권은 투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에 유동성은 넘치는데 비트코인은 조정까지 마침 딱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16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요새 비트코인 잔뜩 오르다가 지금 아주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제가 이 노란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가 주요 지지선입니다. 원래는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죠. 근데 그저께 이걸 돌파하면서 일단 저항선은 뚫어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저항선은 이게 돌파하고 나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지지만 잘 받으면 상방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은 좀 반반이긴 한데 의견이 반반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재차 빠질 거다, 뭐 이런 의견도 되게 많고요. 분위기상으로는 절반 이상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 뭐 10만 달러 넘을 거다, 이런 내러티브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차트를 보면 실버 차트가 대단하죠. 지난번 전고점이 한 83달러 정도 됐었는데 여기를 다시 뚫어냈습니다. 와, 이게 83달러 갔던 게 순식간에 올라가서 만들어진 거라서 여기 다시 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사실 여기 삼각수렴이 좀 나왔었죠. 여기에서 삼각수렴이 나왔었고 요걸 상방 돌파는 했습니다만 위에서 다시 저항 걸리는 거 보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버 차트거든요. 은 차트. 여기서 하방형 삼각수렴이 나왔죠. 어찌됐든 상방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 저항을 맞았고 최고점에서 저항 맞았어요. 그래서 빠지고 있어서 하방으로 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또 틀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서 물론 저항을 좀 더 받긴 했는데 완전히 뚫어냈어요. 올타임 하이를 넘어선 거는 또 차트적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트위터를 보면 은 때문에 난리입니다. 요즘에는 주식도 뭐 그렇게 인기가 없고 금과 은 쪽에 사람들이 좀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하고 은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음은 비트코인이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거지 같은 이렇게 연결시켜서 비트코인이 오를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에는 저희 카페가 나오고요. 네이버 카페 고래동공부. 저랑 웅달님이 뉴스랑 뭐 게시물들도 상당히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 광고 글이나 이런 좀 이상한 글들 제가 다 일일이 다 삭제하고 있어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깨끗한 뭐 코인 투자, 깨끗한 투자, 뭐 비트 맥시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황 방송에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아침마다 화수목금토 오전 6시 15분에,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오전 6시 15분에 화수목금토 매일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넘게 빵꾸 낸 적 한 번 없이 지각한 적도, 제일 많이 지각한 게 뭐 컴퓨터 시스템이 문제 일으켜갖고 한 15분 정도 늦은 거 빼고는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 안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덕분에 투자에 대한 상식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으셨고요.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 한번 가입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팬딩 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게시글들은 고래동부 카페에 많이 올리니까 여긴 무료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제가 뭐 기술적 분석하는 분 중에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최근에 잭 슈어이거가 지은 시장의 마법사들, 좀 그나마 최신판이죠. 초격차 투자법이라고, 사실 원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초격차란 말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초격차 투자법으로 해석된 시장의 마법사들, 신간에 나오는 분입니다. 피터 브렌트 3장에서 나와요. 지금 은의 추세는 이 빨간색이 파라볼릭이잖아요. 포물선이란 뜻입니다. 파라볼릭 패턴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루에 20불씩 움직일 수 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하루에 20불이면 하루에 20%씩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100불이 안 되니까 하루에 20% 변동은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변동입니다. 여기서 20%가 빠질 수도 있고 20%가 오를 수도 있고, 되게 급격한 기회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피터 브렌트는 일단 상방 쪽으로 방향을 완벽하게 잡았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종이 은, 파생 상품 같은 거죠. 뭐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니까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라서 종이 은으로 번 돈은 수익이 아니라 실물 은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은보다는. 금덩이 같은 거 금고에다 넣어 두시는 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거든요. 100돈에 한 1억 하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kg면 몇 억 하겠죠. 근데 금을 이렇게 금고에다가 보관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 금이 진짜 금이지 종이 금은 가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어차피 트레이더다,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게 실물 은이든 이게 종이 은이든 어쨌든 가치가 상승할 때 롱 베팅 해갖고 돈만 벌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는 은이 파라볼릭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죠. 극심한 변동성, 아마도 상방으로 가는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따 크루거 트위터를 좀 올려드릴 텐데, 얼마 전만 해도 은은 한 이쯤에 있었거든요. 한 7, 8위 정도에.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뛰어 올라가지고 5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섰어요. 엔비디아 4트릴리언 달러도 대단한데 저는 솔직히 은이 5트릴리언 달러 넘어간 게 더 놀랍거든요. 이게 오히려 좀 부럽고 배 아프다기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금은 아주 조금 있고, 뭐 실물 금들 좀 있잖아요. 그거 아주 조금 있고, 은은 뭐 거의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좀 많은 편이고, 은이 이렇게 급등한 게 앞으로 금 시세 상승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금 또한 2022년, 23년, 24년, 25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중앙은행들에서 금 비축량이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22년부터 갑자기 팍 오르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시간차를 겪은 다음에 금이 치솟게 됐죠. 은도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금이 치솟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 2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랑 시총 비슷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2배 넘게 이렇게 막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상승한 모습을 보면 2달 전이면 오늘이 1월 16일이니까 11월 16일쯤 보면 되겠죠.
11월 16일 날 한 50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쯤에 있던 은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2달 만에 튀어 오르게 된 거예요. 장난 아니죠. 2달 만에 80%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누르고 시총 2위에 도달하게 됐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지금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조정이 끝나고 갑자기 어느 날 튀어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은이 실버가 2달 만에 뭐 한 80%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뭐 그런 적이 너무 많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2024년이네요. 한 1년 넘게 지나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 4개월 동안 116%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한 5개월 됐겠네요. 단기에 폭발적으로 오르는 건 비트코인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은도 하는데 비트코인이 못한다라는 생각이 잘 들진 않습니다. 연속으로 이렇게 연거푸 막 올랐잖아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3콤보로 여기는 174%, 116%, 67%. 물론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매년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2025년에는 뭐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으니까 올해 좀 그동안 눌렸던 게 한 방에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뷰도 꽤 시장에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거는 크루거의 글이거든요. 2달 전만 해도 비트코인하고 은이랑 거의 시총이 똑같았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은은 2등이고 비트코인은 8등이죠.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고 현재 비트코인은 1.9 트릴리언 달러고 실버는 5 트릴리언 달러죠. 한 2.5배 이상 차이 나죠. 3배까지는 안 나지만 2.5배 정도. 비트코인이 2.5배 여기서 오르면 다시 실버를 누를 수 있는 거죠. 1,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실버보다 시총이 더 컸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컸었거든요. 자산은 좀 상승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뭐 순환매 장세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뭐 금이 한번 돌았다가 주식이 한번 돌았다가 뭐 비트코인이 돌았다가 은이 돌았다가 뭐 이렇게 서로 돌고 도는데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뭐 제 기대감으로는 26년쯤에 한 번쯤 상승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6년에 못 오르면 27년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매일 사고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각에 제 방송을 듣고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신 분인 것 같고 그냥 넉넉 잡아서 2년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뒤로는 장기 보유가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구글도 상승하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 초에 구글 기업 분석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구글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갈 줄 몰랐어요. 이게 몇 년 후일 줄 알았는데 항상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일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대략 165달러인가? 요쯤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분석을 하는데 그때 구글을 분석했었거든요. 구글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하고 그때 기념으로 한 주를 샀어요. 더 샀어야 되는데 사실 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빠지면 사야지 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률 장난 아니에요. 수익률 되게 높습니다. 단기로 봐도 막 100% 막 이러거든요. 하여튼 뭐 되게 좋은데 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분석할 때 64달러였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니까 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고래동 공부에서 기업을 분석하면 뭐 제가 노린 건 아니지만 우연히 이렇게 올라가곤 합니다. 아무튼 구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팍 하고 올라가거든요. 은도 마찬가지였죠.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의 이런 급작한 상승을 예상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뭐 기요사키가 늘 금, 은, 비트코인 뭐 늘상 얘기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요사키를 알게 된 게 20년보다 더 많이 됐는데 그때부터 금은 이야기했습니다. 금하고 은을. 비트코인은 뭐 최근에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횡보하던 자산이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는 거 이거 뭐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 7, 8개월 됐죠. 비트코인도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하고 올라갑니다. 늘 그래 왔거든요. 제가 트레이딩을 뭐 꾸준히 했었는데 요새는 트레이딩 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얘가 언제 올라갈 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되게 조롱받고 있잖아요. 뭐 금이나 은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뭐 국장 투자자들에게도 되게 조롱받고 있죠. 한편으로 얘기하면 국장도 2024년 뭐 이때
요때쯤이죠. 비상계엄 뭐 선포하고 했을 때 이때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에 관세 이슈 있었을 때도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이땐 다 같이 안 좋았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요때는 비트코인도 되게 좋고 그 나스닥도 되게 좋고 시장들이 다 대부분 좋았거든요. 금도 괜찮았었고 이렇게 다 좋은데 국장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조롱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도 또 거의 1년 동안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이러면서 여기가 비상계엄이네요. 요때도 다 같이 안 좋았었죠. 계엄 받은 건 요때였고 이때는 블랙먼데이 기억하시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때문에 이때 다 같이 빠졌고 이때 다 같이 빠졌지만 이때는 국장만 빠졌었거든요. 이때 샀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던 거죠. 요때 잘 샀으면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가장 최고의 때는 남들은 다 올라는데 혼자 못 올라갈 때 그런 자산을 좀 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부동산이 엄청 오르고 2019년에 좀 조정장이 왔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그리고 2020년, 21년 이때 미친 듯한 폭등이 왔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럴 때 저는 이렇게 대부분의 부동산은 요때 많이 샀거든요. 네, 벌써 한 7년 됐네요. 시간 너무 빠르네요. 대부분의 부동산은 이때 많이 샀는데 이때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직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산 게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아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부동산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투자 좀 하셨던 분들은 이때 동탄에 입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동탄에 그리고 호수공원 근처에 그땐 남동탄이라고 했었는데 그 동네가 전부 다 입주가 들어오면서 전세가가 엄청 빠지는 좀 혼란의 장이었어요. 이때 좀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가 되게 좋았던 때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유동성을 봐도 그렇고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빠지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이유죠. 4년 주기 사이클상 지금은 빠질 때야 이런 내러티브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빠졌어요. 다른 딱히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유동성을 봐도 그렇고 주가들을 봐도 그렇고 나스닥하고 디커플링이 지금 되게 세게 됐는데 그럴 이유를 찾아보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게 다 심리적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눌려 있다가 만약에 최고점을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만 6천 달러에 최고점을 넘어갔다. 그러면 4년 주기 사이클을 더 이상 믿는 사람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다 심리에 달려 있잖아요. 그 뒤로는 비트코인을 모으고자 하는 지금 기관은 모으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주기영 대표는 아시다시피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크립토컨트의 대표거든요. 여기서 리테일들, 개미를 리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매, 작은 우리 같은 사람을 개미라고 하는데 개미들은 비트코인 다 떠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도 대부분 떠났죠. 저는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최고점을 돌파했다고 칠게요. 12만 6천 달러를 다시 돌파했어요. 1억 8천 돌파하고 2억을 넘어섰다고 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개미들은 2억이 되게 중요한 숫자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2억이 넘어갔다고 치면 사람들이 4년 주기 사이클 때문에 갖고 있던 공포심이 대폭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 나갔던 개미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이거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꼭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네, 고래들은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ETF 형태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블랙락에서 매수량이 엄청납니다. 기관들은 대부분 아이비트 통해서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거의 3영업일 동안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매도세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시 매수로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모든 건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4년 주기 사이클 물론 그대로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다 팔진 마시고 일부분 좀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리스크 헤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실버 물론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가격에서 2배가 되는 거 180달러 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가더라도
한 번쯤 이렇게 조정받고 가거나 뭐 그런 게 보통이거든요. 한 방에 이렇게 막 오르기만 하는 거는 네,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반면에 꽤 조정을 세게 받았잖아요. 그동안 엄청 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적절한 조정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단단한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그러면 크게 빠질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빠졌을 때니까 모아야 할 때죠. 재작년 24년 8월, 작년 4월, 그리고 지금 뭐 이때가 저는 매수하기 되게 좋은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1년에 한 번 오는 그 기회일 수 있어요. 은이 이렇게 올라간 걸 봐서는 은이 뭔가 대단해서 은의 수요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건 맞지만 수요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사실 은보다 구리가 더 많이 쓰이죠. 산업 현장에서 은이 쓰이는 건 소량이고 구리는 대량으로 쓰이거든요. 물론 구리가 산업에 대한 선행 지표는 맞습니다. 구리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구리는 맘만 먹으면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미친 듯이 뛰진 않습니다. 은은 금액이 상승한다고 해도 은 광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물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납이라던가 아연이라던가 금 뭐 이런 거 다른 광물을 생산할 때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은이라서 은 자체로 생산량을 늘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좀 줄어들고, 또 중국에서 앞으로 우리는 좀 은 수출을 규제하겠다라고 말해서 공급이 좀 딸려서 올라가고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진짜 산업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모르시는 분 없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에서 한 바퀴만 이렇게 돌려보셔도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전선들에는 다 구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구리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 그 안에도 알게 모르게 구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회로화 많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구리가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산업 현장에서 엄청나게 쓰는 게 구리거든요. 구리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걸 봐서는 이게 진짜로 수요가 늘어난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금, 은, 동, 금, 실버, 구리 뭐 얘네들이 전부 다 투기 수요에 의해서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한 것 같아요. 아까 피터 브렌트 같은 사람은 은을 산업에서 쓰려고 그 사람이 살 리가 없잖아요. 트레이더인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는 거잖아요. 이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게 10이라면 옵션 시장이나 투기, 투자 시장에서 트레이딩 시장에서 쓰이는 건 뭐 200, 300 뭐 요 정도 되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트레이딩 시장, 뭐 선물 옵션, 파생 시장 이런 데서 수요가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은 쪽으로 많이 자금들이 쏠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는 뭐 비트코인이 오랜 시간 좀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95,000에 그 단단한 저항선을 뚫어낸 것도 하나의 좀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노란선입니다. 일단 신호탄을 쐈다고 생각을 하고 은이나 주식시장을 보면 유동성은 충분히 풍부하다, 아직 유동성이 깔아앉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같이 사고 있습니다. 언제 샀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매일매일 사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가격이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엄청 많이 사다가 이제 좀 현금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너무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매수 속도를 조금 늦췄어요. 네, 되게 열심히 제 최선을 다해 사다가 지금은 적당히 꾸준히 매일 사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앞으로도 매일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027년 말까지. 그 뒤로는 비트코인 더 매수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대신에 팔진 않을 겁니다. 30년 보유하는 게 목표고, 그 뒤로는 뭐 저도 은이나 금, 뭐 이렇게 주식 이런 거 좀 투자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비트코인만 살 생각이고 부동산도 안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좀 좋은 부동산 나오면, 그리고 좋은 금 나오면, 금 가격 좋아지면, 주식 좋은 거 나오면 매수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솔직히 비트코인 외에는 손이 잘 안 나가요. 달러 모으고 비트코인 모으고 제가 요즘에 사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저는 뭐 투자 쪽에는 되게 심플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비트코인만 모으고 SGOV로 뭐 달러만 저축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은 시간에는 사업 구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실제로 식당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계동에 수원시청역 주변에 인계동 곱창고도 오늘도 출근합니다. 지금 4시가 다 돼가는데 5시부터는 제가 또 서빙해야 되니까, 명목상 사장이 아니라 네, 목금토는 제가 항상 나가고 있어요. 5시부터 10시까지 네, 제가 늘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곱창고에서 3인분 이상 주문하면 소주 무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인분, 그러니까 메인 메뉴, 그러니까 곱창이 우리가 19,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3인분 하면 6만원이 좀 안 되잖아요. 59,700원쯤 될 것 같은데, 이거 사면은 소주는 네, 뭐 10병을 드셔도 다 그냥 무료로 드리니까, 그럼 4시 가서 3인분 시켜도 되냐? 네, 됩니다. 그리고 소주 와서 드시면 돼요. 둘이 와서 3인분 드셔도 되고요. 하여튼 뭐 소주 좋아하시는 분은, 맥주는 안 됩니다. 네, 소주만 무한 행사하고 있어요. 새로 참이슬 처음처럼 뭐 다 무한 행사하고 있으니까 와서 드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요즘에 술 먹으러도 좀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손님이 좀 적어서, 물론 손님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기대는 좀 더 많은 분들 와서 좀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벤트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할 거니까, 이게 소주 무한 행사 하시면 저번에 드렸던 2만원 상품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와서 2인분 드시고 2만원짜리 쿠폰 쓸 수 있냐?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중복 사용은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투자를 되게 심플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모으기만 하면 되고, 계속 모아가기만 하면 되고, 그럼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 이때 제가 좀 임장도 좀 많이 다니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또 제가 창업 강의 2년 만에 하는데, 숫자가 모객이 최저입니다. 가장 적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창업 컨텐츠 유튜브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창업 관련된 컨텐츠도 앞으로 좀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임장도 좀 많이 다니고, 상권 분석도 좀 하고, 사업 구상도 좀 하고, 좀 제가 유튜브 통해서 뭐 월천 만들기, 뭐 월천 만든 로드맵, 뭐 예전에 시리즈로 많이 했었거든요. 성공학 칼럼이라는, 제 유튜브 보면 재생 목록 있잖아요. 성공학 칼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자기계발 칼럼 같은 거, 네, 그리고 뭐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들 예전부터 좀 많이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되게 많은 시간 동안 공부가 되실 거예요. 다 무료 강의니까 보시면 됩니다. 한동안 이쪽의 컨텐츠를 코인 쪽에 너무 바빠가지고 네, 못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비트코인 모으기에 좀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쪽 컨텐츠를 앞으로 더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도 좀 더 자주 쓰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네, 늘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늘려가려고 합니다. 투자라는 게 그동안은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도 하고 좀 리서치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되게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솔직히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도 많이 알게 됐고, 좀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됐죠. 벌써 몇 년을 공부했잖아요. 고래동 공부 통해서. 많은 양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는 좀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매도를 아예 안 했겠습니까? 2023년 뭐 중반부터는 매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3년 되는데 계속 모으기만 하고 하나도 판 게 없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 온 가족이 비트코인 홀더인데 전혀 안 팔고 있어요. 계속 모아가고만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으기만 할 거예요. 저는 정말로 글자 그대로 30년 가져갈 생각입니다. 저희 애들한테도 증여를 했는데 개인 지갑으로 증여를 했거든요. CD 문구를 한 20년 후에나 줄 생각이에요. 혹시나 팔아버릴까봐.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비트코인을 2년 동안은 모아갈 거고, 2년 동안 모으고 30년 동안 네, 장기 투자할 생각입니다. 30년 정도는 매도 안 하고 네, 계속 모아갈 생각이에요. 어차피 생활비는 제가 계속 꾸준히 벌어서 쓰면 되니까 그냥 뭐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이후에는 네, 앞으로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의 뭐 투자 자산들 뭐 활발하게 리서치를 할 거예요. 하지만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는 다른 거 웬만하면 안 살 거거든요. 진짜 비트코인만 살 거고,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에 좀 사업 쪽에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좀 고찰하는 그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이 이쪽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코인 쪽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코인 얘기만 하게 됐네요. 물론 코인 얘기도 계속 할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은 저도 되게 재밌어서 지켜보는 시장이니까, 비트코인만큼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이 별로 몇 없는 것 같아요. 고래동공부 카페에 뉴스 게시판 들어오시면 이건 좀 등급이 좀 되셔야 돼요. 웅달님이 글 열심히 올려주고 있으신데,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6가지 이유라는 이 글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과 버크셔에서의 모든 것, 뭐 이런 책이 있나 봐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 합니다. 거인의 정원책이네요.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뭐 요런 책입니다. 버핏 투자법의 요지는 매우 간단하다. 심플해야 돼요. 투자는 정말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로 2년 동안은 그냥 비트코인만 사야겠다 이렇게 바꾼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우리가 잘 아는 분야에 속해 있고, 중요하죠. 내가 잘 아는 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정도 공부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 전망이 유리하며, 제가 느끼기에는 웬만한 투자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보다 장기적 전망이 더 유리한 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구글을 작년에 좋다고 봤지만 전 투자의 기준이 비트코인이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전망 좋은 투자 자산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최상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 이게 다 사람들 리스크잖아요. 저속노화 아세요 여러분? 이 개념 자체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정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이거 병원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뭐 구설수에 휘둘리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달리기 하는 사람이고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속노화에 정말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정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들 다 귀담아 듣고 그걸 삶에 녹여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좀 구설수에도 휘말리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은요 심지어 사람이 없어요. 탈중앙화입니다. 요즘에 뭐 모델들을 AI 모델들 많이 쓰죠. AI 모델은요 사고 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거 아닌가요? 비트코인은 이런 위험도 자체가 애초에 없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탈중앙화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뭐 이더리움만 해도 비탈릭 부테린이 갑자기 뭐 모럴 해저드가 생겼다면, 뭐 누군가를 성추행했거나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하여튼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면 이더리움 가격이 일시적으로라도 좀 빠질 염려가 있죠. 비트코인은 애초에 이런 게 없습니다. 4번 매우 중요하죠. 매력적인 가격일 때 투자한다. 쌀 때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싸지 않습니까? 너무 싸지 않습니까? 1, 2, 3, 4번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비트코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웅달님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하는 분야냐, 장기적 전망, 정직하고 유능한 운영진, 요게 핵심입니다. 탈중앙화 돼 있어서 운영진이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가격,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면 돼요. 무서우면 모아가시면 되고요. 지금 절찬리에 세일 중입니다. 원하시면 사시면 돼요.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하나도 팔지 않고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후에 폭락을 해가지고 뭐 내가 손해액이 20%가 넘는다. 10년 후입니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원금을 보전해 준다거나 그럴 순 없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해드릴게요. 딱 10년입니다. 지금 2026년이니까 2036년 1월 16일까지 지금 가격 얼마입니까? 뭐 한 1억 4천 됩니까? 1억 4천보다도 한 20% 떨어졌다. 만약에 1억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한 1억 2천 미만으로 떨어졌다. 10년 후에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본인이 투자도 안 하고 찾아오시면 안 돼요. 네, 인증도 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셨던 거를 다 인증하셔야 돼요. 그 10년 동안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1비트 이상으로 한정하겠습니다. 100만원어치 사놓고 저 찾아오시면 곤란하니까 1비트면 그래도 1억이 넘으니까 인생을 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네,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곱창집으로 찾아오시든 뭐 이메일을 보내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오세요. 네, 같이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비트코인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옹달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10년이 지나면 그땐 그랬었는데 그때 살 걸 하는 시기가 분명히 지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버가 이렇게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실버보다 펀더멘털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거 진짜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때인데 비트코인을 안 사고 지금 실버를 산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재투자법은 아닙니다. 물론 트레이딩 목적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아까 설명해드렸던 피터 브렌트는 트레이딩 목적입니다. 근데 뭐 저처럼 10년 동안 투자를 할 사람은 실버를 살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어느 때 이렇게 봐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우상향 중인데 적당히 이렇게 조정까지 받아 있고 이거 보니까 또 사고 싶어서 안 되겠네요. 네, 방송 끝나고 소액이라도 한 번 더 사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여러분 팔지 마시고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